자, 이제 파트 1 미생물학의 기초부터 합니다. 이제 미생물학의 기초에서는 미생물학의 개요 및 분류라고 챕터 1이 되어 있죠. 이제 여러 가지 개요 부분을 하고 또 분류를 좀 살펴보고 명명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발전사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오늘은 이 파트만 하고 끝낼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근데 오늘 이 지금 첫 번째 파트에 보니까 분류 부분이 좀 맨 뒤에 나와야 될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책에 지금 구멍이 벌써 나고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프린트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고 또 세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생물부터 살펴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그랬잖아요. 미생물을 이제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외울 것도 너무 많고 이름도 너무 어려워 하고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다른 친구들 100점 맞을 때 나는 미생물 때문에 꽝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조금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안 됩니다. 정말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이렇게 전분분해요소도 잘 만들고 단백분해요소도 잘 만들고 최고 막 이렇게 생각하셔야 이 아이들이 나를 예뻐해주네 라고 해가지고 또 재밌어져요. 생각보다 위생이 좀 지루하잖아요. 요즘에 힘들잖아요. 화학적 식중독 때 힘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생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미생물을 영어로 했을 때 마이크로오가니즘이라고 하거나 마이크롭스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롭스라는 단어는요, 마이크로라는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마이크로 하면 우리가 작다, 미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작은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바이오스라는 생물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작은 생명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미생물은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안 보이지만 보이는 아이도 있어요. 곰팡이처럼 덩치가 커지면 우리 눈에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제 발명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뭔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엄청 뭐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미생물학이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인간의 눈이 왜 볼 수가 없냐면, 자, 인간의 눈은 얼마 이하는 볼 수가 없냐면 0.1mm가 최소 0.1mm 이상 되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균을 생각해보면 세균은 보통 1에서 2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보통 크기. 좀 더 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지만 1~2마이크로미터란 말이에요. 이 마이크로미터를 생각해보면 1마이크로라고 생각하면 밀리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차이가 나니까 0.001mm가 돼요. 그러니까 세균의 크기가 0.002mm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이제 미생물을 하게 되면 단위가 계속 마이크로미터가 나오면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단위를 잠깐 적어서 환산 한번 해보고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단위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볼게요. 자, 단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1cm부터 한번 해보면, 자, 1cm는 우리가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이 1m가 100cm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센티미터보다 더 작은 건 밀리미터죠. 밀리미터. 1mm. 근데 우리가 1cm는 10m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차이가 나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계속 3승씩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은 1 마이크로미터다 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1 나노미터가 나오면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3승을 내려가는 게 뭐냐면 1 피코미터이거든요. 피코미터로 가면 10의 마이너스 12
승 12m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사이를 살짝 비워놨잖아요. 살짝 비워놓은 게 우리가 그 위생에서 자외선 조사할 때 2537 옹그스트롱 파장에서 그거 할 때 옹그스트롱이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옹그스트롱이 여기 사이에 하나 있는데 2537 옹그스트롱 기억나죠? 요거 나노미터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253.7 나노미터였죠. 그러니까 칩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옹그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 10이 더 작은 10승 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옹그스트롱과 나노미터 같은 것들도 이제 나노미터들도 이제 같이 환산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마이크로미터 자주 나오고 나노미터 막 이런 것들 단위로 아주 내려가기 때문에 피코미터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런 단위들을 한 번쯤 정리를 했습니다. 자, 미생물의 이제 4번 내용을 보면은 미생물은요, 오랜 시간 동물과 식물의 생명체와 공존을 하면서 지구 생태계의 분해자, 조절자, 연결자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면서 물질 순환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17세기 중반에 이제 이 네덜란드 이 박물학자인 이 레베누크에서 미생물에서 항상 보면은 첫 번째 장에 항상 레베누크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도 자주 나오고 그 할아버지가 개발한 현미경 사진도 자주 나오거든요. 이 레베누크가 현미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미생물의 존재를 처음으로 관찰하게 됐고 그것을 증명하게 된 거예요. 너도 봐봐. 보이지? 움직이는 거 보이지? 완전 작은데 보이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눈에 보이니까 미생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생물 하면은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익숙한 친구들, 곰팡이, 효모,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 리케차, 원생동물, 조류 이런 아이들을 이제 미생물 영역에서 이제 좀 배웁니다. 근데 이제 그 원생동물이나 조류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큰 아이들도 많지만 우선 이런 아이들을 쭉 살펴본다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단위를 표시할 때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많이 씁니다. 크기가 그 정도여가지고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다, 마이크로미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크기별로 정리를 해보면 제일 작은 친구가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가장 작고 그 다음이 지금 리케차라는 친구가 있죠. 자, 이 리케차는 위생에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 배울 것 같은데 잠깐 배우거든요. 근데 리케차는 크기가 바이러스와 세균 중간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리케차는 우리가 언제 좀 배우냐면 그냥 위생에서 감염병 중에 리케차인 아이들이 좀 있어요. 감염병 원인체 중에. 그 정도 자세히는 안 배웁니다. 리케차는 우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크기가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이고 특징도 중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놓기만 해도 돼요. 왜 중간적인 특징이라고 하냐면 잘 봐요. 세균은 혼자 증식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혼자 증식할 수 없죠. 리케차도 혼자 증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이러스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세균처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RNA나 DNA 둘 중에 하나만 있으니까 혼자서 증식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세균은 다 있으니까 혼자서 증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리케차는 다 있어. 근데 혼자서는 증식을 못해요. 그래서 중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세균보다 더 큰 친구는 효모, 그리고 효모보다 더 큰 친구는 곰팡이. 이렇게 크기별로 나열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크기별로 나열할 수 있는 건 위생에서도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생물학에서는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 돼? 라고까지도 배우는 게 이제 미생물학이라고 보면 돼요. 바이러스는 얼마 정도 되냐면 0.017에서 0.3 정도 사이. 가장 작고요. 또 리케차는 한 0.3에서 0.8 정도.
자, 그리고 세균으로 내려오면 세균은 0.5에서 3 정도. 이 효모는 훨씬 커집니다. 효모는 6에서 8 정도. 그다음에 곰팡이는 3에서 10 정도.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고, 곰팡이는 이제 우리가 사상균 들어본 적 있죠? 우리 곰팡이는 사상균입니다. 자, 실로 이제 그 실 모양의 균사로 얘는 증식을 해나기 때문에 사상균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증식을 엄청 많이 하면은 이 길이를 딱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곰팡이는 3에서 10 정도라고 말하지만 3에서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크기가 끝이 없이 계속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우선 크기가 점점 커졌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우리 눈에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크기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명명으로 갑니다. 자, 명명이라는 거 우리 들어본 적 있죠? 명명. 명명은 뭐예요?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명명은 미생물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명명이라는 단어는 미생물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 영어로 하면 지금 단어가 밑에 있습니다. 보면 이명법이라고 써진 데 보면은 nomenclature라고 써져 있죠. 이 nomenclature가 그 명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명은 우리가 영어로 했을 때는 이 nomenclature라는 단어를 쓰고 미생물한테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 이름 있잖아요. 우리가 미생물들 이름 있죠? 뭐 아스퍼질러스 오라이드라든가 나이거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걸 명명이라고 하는데, 미생물학에서는 명명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동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정. 자, 동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동정이 아이고 불쌍해라 이 동정이 아니고 다른 뜻을 갖고 있고, 영어로 했을 때는 identification입니다. 자, identification 하면 조금 더 훨씬 동정의 뜻이 우리 귀에게 영어 이름이 훨씬 조금 더 쉽고 동정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어렵긴 한데, 우선 동정이 뭔지 우선 그 글로 쓰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새로 분리된 균주가 분류 체계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내는 거. 자, 이 동정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어떤 거냐면, 내가 새로 분리한 균주인데 이 균주가 도대체 이제 미생물의 분류 체계에서 정확히 어디에 속해 있는 균주인지를 밝히는 게 동정이라고 합니다. 명명, 동정, 분류 이렇게를 조금 구분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 명명은 이제 아주 쉬워. 이름을 지어준 제일 명명했다. 이름을 새로 바꿔서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동정이란 개념은 이제 이런 거면 선생님이 설명 동정한다. 뒤에도 이제 미생물 동정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정이 어떤 느낌이냐면 새로 분리된 균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그 미생물 실험실에 이제 오래 있었잖아요. 전공이 이제 식품미생물이니까. 그러면 뭐를 많이 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저희 실험실은 김치연구센터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김치라든지 뭐 제가 예전에 석사 때는 냄새 안 나는 청국장에 대한 연구가 있어가지고, 그 우리 집 냄새 안 나는 청국장 집이야라고 그 써져 있는 전국에서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건 찾아다녔거든요. 들어가면 냄새가 엄청 나는데요,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런 데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청국장을 얻어서, 또는 청국장을 판매되는 걸 사가지고, 그럼 거기서 균주를 우리 표현으로는 뽑아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된장이나 청국장, 김치 안에 있는 균을 뽑아내게 돼요. 뽑아내.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균주를 분리해내면 이 균주가 딱 분리된 상태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그냥 집나
콜로니 상태로 우리한테 나야, 내가 김치에 있던 애야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선 첫 번째 뭘로 하냐면 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아무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세균의 집락과 효모의 집락은요 엄청 달라요. 딱 보면은 세균은 안 보이죠, 지금? 거의 안 보이죠. 시력이 거의 몽골인 정도 돼도 안 보이는 요 정도라고 하면 효모는 이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면 이미 세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곰팡이는 그냥 잔디밭을 쫙 깔아오니까 뭐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크기만 봐도, 왜냐면 크기가 원래 작은데 10의 8승말이 모여있는 것과 그거보다 크게 등치가 큰데, 그러니까 장미만한 애가 10의 8승 모여있는 것과, 예를 들어 서장훈 씨처럼 큰 사람이 10의 8승명 모여있는 게 이미 그 집단이 크잖아요. 그래서 크기만 봐도 이게 세균이다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효모를 타겟으로 하면 효모를 찾아내고, 세균이다 그러면 세균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미경으로 염색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봅니다. 막대기인지 동그라미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얘한테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당도 먹여보고, 배지 이것저것도 키워보고, 얘가 싸움을 붙여봐가지고, 실제로 항균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붙였더니, 다른 애들을 죽인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가지고, 그 아이의 기본 특성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최종은 뭐 하냐면, 유전자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콜로니를 따서 배양을 한 다음에, 거기 이제 유전자 분석해준 데 있어요. 근데 실험실에서 그냥 스스로 하는 실험실도 있고, 그냥 이렇게 딱 맡기면 이제 진짜 저렴하고, 이제 그런 업체들이, 예전에 제가 이제 석사 때는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냥 플레이트만 딱 그냥 보내면 수거해 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수거를 하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안 돼서 이 균은 무슨 균이랑 99점 몇 프로 상동성이 있습니다. 이렇게가 딱 분석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걸 동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지의 균을 찾아냈는데 그 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걸 찾는 거를 동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동정이 뭔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를 만나면, 여러분 나이가 장미인지 알지만 내가 딱 보자마자 이름 알아버렸어. A씨 이렇게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 살아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 있잖아요. 스무고개처럼. 그러니까 모르는 균을 놓고 내가 이런저런 실험들, 마지막 DNA 분석까지 해가지고 DNA 분석을 하면 이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중에 100%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발견해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쥔뱅크라고 하거든요. 유전자를 등록하는 뱅크가 있어요. 돈만 있는 은행이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 뱅크가 있거든요. 쥔뱅크에 서열을 등록을 해요. 내가 발견한 균을 서열을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덜란드나 아니면 엄청 아프리카 이런 데서 발견해서 등록한 균인데, 내가 균을 찾아서 김치에서 찾았는데 그 균의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아프리카 균이랑 100%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똑같은 균을 찾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균을 찾아서 등록하고 내 균이 뭔지 찾아내는 거. 이 균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 균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걸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문제나 어떤 책을 읽을 때 동정했을 때라고 하면 동정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돼요.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라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용법부터 살펴봅니다. 임용법 문제는요, 이런 명명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까 봤듯이 23년도에 이 경상남도에 기출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 경기도에서 경남 문제랑 아예 유사하게 출제가 됐고요. 근데 그 문제는 저희 문제집에 식품기사 18년도인가 그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식품기사 표기도 다 해뒀거든요. 문제집에. 그 문제랑 아주 유사해요. 라틴어의 실명사 이런 것들이 그 기사 문제하고 유사한데, 그 문제를 보고했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 기사 문제가 유사한 게 경남에 나왔고, 올해 그 문제가 아주 유사하게 경기도에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명명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미생물은 임용법을 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이제
개발을 했냐면 린네라는 학자가 분류학자가 개발을 합니다. 이 린네가 18세기에 이명법에 따라서 학명을 명명하는데요. 이 이명은 두 개잖아요. 두 개. 근데 앞쪽에 있는 애를 속명, 뒤쪽에 있는 애를 종명이라고 합니다. 자, 앞쪽에 있는 친구가 속명, 뒤쪽에 있는 친구가 종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아스퍼질러스다. 그리고 오라이제 이렇게 하면 앞쪽에 있는 친구가 뭐다? 속명. 뒤쪽에 있는 친구가 종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명법은 누가 개발했다? 린네. 린네까지도 나옵니다.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단어인 이 속명을 한번 보면은요. 특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역시 이런 내용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속명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종명의 첫 번째 글자는 소문자. 종명의 첫 번째 글자 대문자 쓰면 안 됩니다. 완전 촌스러워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명은 소문자. 그럼 이걸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그 균주명에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고 다 소문자입니다. 속명의 첫 번째가 대문자, 종명의 첫 번째는 소문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 이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명이나 종명을 잘 보면은 우선 이런 아이들을 학명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원칙적으로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다. 그리고 잘 보면은 이제 글자 이름, 이 균주 이름에 여러 가지 뜻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형태, 향기, 색상 등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형 또는 형용사화된 명사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 형태라고 돼 있는데 예시의 밑에 한번 보면 바실러스 막대기 모양이라고 써있죠. 우리가 바실러스 서브칠리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실러스라는 친구는 이 균 모양이 막대기여서 바실러스라 이름이 붙었어요. 이 바실라이라고 우리가 이제 세균 파트 가면 균의 모양에 따라 간균, 구균, 나성균 이런 걸 할 건데 이 막대기 형태의 간균을 바실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따와가지고 바실러스가 이미 막대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바실러스 서브칠리스 근데 구균 이러면 이미 틀렸다. 무식한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고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이 있어요. 락토라는 게 이미 우유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식화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알부민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단백질 중에 알부민. 락트알부민 하면 우유에 있는 그 단백질이고 오브알부민 하면은 달걀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락트나 오브가 약간 식품 의미하고 있는데 락트가 우유를 뜻하고 오브, 오바 이런 애들이 달걀을 뜻하거든요. 이 락토 바실러스 그러면 우유와 관련된 막대기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중에 막대기 형태. 자,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모양이 이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뒤에 에스체리치아가 있는데 이 에스체리치아는 이콜라이의 플레임 그래서 앞에 속명이에요. 우리 이콜라이 들어본 적 있잖아요. 맨날 이콜라이 하는데 이콜라이의 앞에 이 친구는 지금 약어로 써져 있는 거고 플레임은 에스체리치아입니다. 에스체리치아 콜라이. 그럼 속명이 에스체리치아, 종명이 콜라이다. 근데 이 에스체리치아도 어디에서 이름이 왔냐면 이 균을 발견한 박사님의 이름이 애셔리여가지고 애셔리 이름에서 에스체리치아를 따왔어요. 그래서 애셔리 박사님 이름이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요. 뒤에 콜라이 있잖아요. 콜라이는 지금 거기 써져 있죠. 대장을 의미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대장이라는 뜻이 원래 콜론을 가져다가 콜라이라는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대장에 사는 친구인데 누가 발견했다? 애셔리 박사님 발견해가지고 에스체리치아 콜라이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지금 아스퍼질러스 있잖아요. 얘는 어디서 왔냐면 이름이 그 성수체에서 이 이름이 왔습니다. 성수체 알아요?
저도 이제 기독교여가지고 이 카톨릭은 잘 모르는데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신부님이나 교황분들이 뭔가 이렇게 흔들면서 그 우리가 성수를 뿌려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성수를 담아서 뿌려주는 채를 성수채라고 하는데 그 성수채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수채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스퍼질러스라는 곰팡이를 발견했을 때 얘를 들여다보니까 아스퍼질러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정낭이 있고 여기에 해바라기처럼 경자가 있고 이게 포자가 있는 이런 형태로 아스퍼질러스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기에 이걸 이제 분생자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낭이라고 하는데 이 정낭 부분이 꼭 마치 성수채를 거꾸로 들고 있는 것처럼 생겨서 아스퍼질러스가 그 성수채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걸 균 이름에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오라이제라는 애는 그 벼의 학명이 아마 오리자 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쌀에 우리가 이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가 대표적인 황국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쌀이나 이런 곡물에서 이제 그 양조할 때 국에 우리 선생님이 위생 때 코지 국 설명해 줬었잖아요. 이게 국에서 피는 곰팡이거든요. 대표적인 아이여서 요 쌀의 학명에서 오라이제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 미생물의 이름은 그런 데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이름이 이제 조금 그런 뭐 학명이라든지 뭐 형태라든지 박사님이라든지 뭐 색깔 같은 것도 많아요. 그 균주 중에 뭐 로지올라라던가 로제우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분홍색 색소 같은 거.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뭔가 균을 발견해서 내 이름을 붙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름을 못 붙이고 졸업했어요. 그래서 로즈가 있어가지고 뭔가 로즈볼을 딱 붙여가지고 이름을 미생물학자들은 자기 이름을 건 이런 균을 정말 새롭고 특별한 균을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해서 등록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전 하지는 못하고 나오긴 했어요. 자, 이렇게 미생물의 이름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서 제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뭐 예를 들어 고온균 중에 열에 좀 강하고 막 이런 아이들 중에 써모라는 게 들어간다. 뭐 이렇게 균의 이름을 보면은 힌트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뭐 리폴리티카라든지 뭐 로제우스라든지 실제로 뭔가 힌트가 되는 단어가 되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또 한번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재법 있는데요. 이 기재법도 이제 경북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손으로 기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인쇄물일 때 어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생물을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르구나, 남다르구나 하는 것을 조금 기억합니다. 자, 미생물 이름을 손으로 쓸 때는요, 밑줄을 긋고요. 인쇄물에 기재할 때는 이탈릭체를 합니다. 우리가 미생물 이름 지금 이미 우리 책에도 보면 다 자빠져 있죠.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기울어진 걸 이탈릭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손으로 쓸 때 기울어서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수업 시간이 배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손으로 쓸 때는 원래 정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줄을 그어서 얘는 미생물 이름이야 라고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밑줄을 긋는 게 맞고요. 인쇄물로 이렇게 지금 책으로 인쇄돼서 나오잖아. 그럴 때는 기울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미생물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쇄물 같은 데 볼 때 그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균주가. 그럼 굉장히 어색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막 예를 들어 하다못해 시험장에 가면 뭐 예상 문제 하면서 우리도 다 전단지 같은 거 책자를 다 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무리로 그거 풀어본 애들도 있고 그냥 초시생들이 이제 한번 시험이나 봐볼까 하는 애들이 가서 풀고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 학원 어디야? 이렇게 쳐다보라고 줄 때 그 균 이름이 다 서 있잖아요. 저는 그걸 참지 못해서 교정지를 받아요. 제가 그 전단지에 나갈 문제들을 원고를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보거든요. 이렇게 인쇄물 들어가면서 걔가 서 있으면 왠지 뭔가 이거는 무식한 행동 같고 막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언젠가 공부를 하다가 이거 왜 균주 이름인데 서 있지? 라고 느끼면
나도 이제 미생물학자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세 번째 3번을 보면 미생물을 동정하는 과정에서 라고 말하고 있죠. 선생님이 동정 설명해줬죠. 이 균이 뭔지 찾아내는 그런 단계에서 속은 결정이 되었으나 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속명과 종명이 있어요. 누가 더 큰 개념이냐면 속명입니다. 이거 우리 이름하고도 비슷해요. 그렇죠? 선생님 장씨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김씨가 있고 이씨가 있으면 이씨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씨라는 동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씨가 훨씬 큰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스퍼질러스는 속이고 뒤에 오라이제가 있지만 아스퍼질러스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을 때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친구한테 어떤 사람을 봤는데 누군가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봤어, 발견했어. 그러면 성이 뭐예요? 하면은 남씨예요. 아니에요. 찾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누군가를 이 미생물을 동정할 때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속을 먼저 찾겠죠. 생긴 걸 봐봐. 아까 아스퍼질러스 그림 그려줬잖아요. 페니실리움과 아스퍼질러스는 딱 그냥 모양만 봐도 달라요. 그럼 형태를 봤는데 이렇게 빗자루처럼 있다 그러면 이미 페니실리움이구나. 이렇게 곰봉으로 있다 그러면 아스퍼질러스구나. 이렇게 하니까 속을 먼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그래 이제 우리 사람 찾을 때도 김씨는 맞아? 근데 이름이 뭐야? 뭐 홍길동이야?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듯이 속명을 먼저 찾아요. 그 후에 종명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결정이 됐는데 종이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 균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뒤에를 종명은 모르기 때문에 뒤에를 어떻게 한다고? SP점을 써요. SP점. SP점. 자, 여기 점을 찍었다는 건 약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SP는 지금 뭘 뜻하고 있냐면 스피시즈의 약자예요. 우리 스피시즈 알고 있죠? 종이잖아요. 종을 뜻하고 있잖아요. 이 스피시즈라는 이 종이라는 뜻의 글자에 약자를 써서 SP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 뭐 오라이제인지 나이건지 다른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아스퍼질러스 속은 맞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같은 종명을 갖더라도 성질이 다를 경우 종명 다음에 기호나 숫자를 붙여서 균주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그 기호나 숫자를 뭔가 쓸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정식적인 명칭으로 하면 스트레인이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인을 달아요. 스트레인 넘버를 다는데 이 스트레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거냐면 뭐 오라이제라고 했을 때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까지 다 밝혀졌어요. 속명과 종명은 다 알아냈어요. 근데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가 엄청 많아요. 실제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동명이인 들어본 적 있죠. 제가 장미인데 생각보다 장미가 많아요. 물론 뭐 김장미, 백장미 이런 게 더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장미는 없는데 뭐 김장미고 제 친구도 염장미 있거든요. 이렇게 성이 붙어있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멤버십 이런 데 들어가면 장미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남에 사는 장미도 있지만 부산에 사는 장미도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죠. 똑같이 우리가 균을 발견했는데 얘가 여러 가지 그 유전자 검사까지 했을 때 오라이제가 맞아요. 그런데 둘은 다른 특성이 또 있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예시에 있는 것처럼 뭐 56-3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56-3 뭐 이런 거예요. 뭐 56번 샘플에 세 번째 나온 균 막 이런 식으로 그 실험자가 알아볼 수 있는 스트레인을 달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 말고도 이런 거 뭐 넘버원 이런 것도 달기도 하고요. 뒤에다가 기호를 쓰기도 하고 숫자를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도 서브칠리스 균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 균이 바실러스 서브칠리스 DJ였거든. DJ1. 근데 DJ가 뭐였냐면 처음에 그냥 바빠가지고 된장 하니까 DJ라고 해가지고 근데 균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막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게 박사학위 논문 타이틀까지 갈 줄은 몰랐지만 이미 등록도 하고 특허도 내고 다 그래가지고 제 균은 DJ1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실험자가 근데 바실러스 서브칠리스예요.
근데 뒤에 그럼 서비스로 너무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 균의 특징을 DJ1 이렇게 넣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스트레인을 달 수가 있어요. 5번 책에서 이름 전체가 한 번 쓰인 이후에는 속명의 약어를 사용하고 약어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자, 요것도 우리가 앞으로 자주 할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즈라고 이제 이건 풀네임이잖아요. 풀네임인데 이렇게 쓰고 뒤에 계속 이제 아스퍼질러스 속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다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이거가 또 나왔어. 그러면 아스퍼질러스 나이거 할 때 ASP를 써도 되고요. 이거는 조금 더 얘가 아스퍼질러스라고 조금은 알려주려고 ASP를 쓰는 거고 그냥 A. 나이거 해도 돼요. 근데 A점이 워낙 많을 거 아니에요. A로 시작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 저도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자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뭐를 해야 돼요? 점을 찍어야 돼요. 1번 점을 찍어야 되고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앞쪽에 이미 풀네임이 한번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한 번도 풀네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약자를 쓰면 안 되고요. 풀네임이 나와서 균이 쭉 이렇게 나열한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앞쪽에 아스퍼질러스 나이거가 있어요. 그럼 뒤쪽에 아스퍼질러스 후미가투스가 있어. 그러면 A. 후미가투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풀네임이 앞에 나왔을 때 뒤에 약자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을 꼭 찍어야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6번으로 갑니다. 특정 미생물의 속을 모두 통틀어서 지칭하고자 복수형으로 표기할 때는 SPP 점을 찍습니다. 아까는 이 속명만 밝혀지고 종명이 없을 때는 SP 점을 썼고 이제 아스퍼질러스의 엄청 많은 것들을 다 통틀어 말할 때는 아스퍼질러스 SPP 점을 쓴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미생물의 분류 방법의 발전에 따라 미생물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제가 첫 번째 해에 가르칠 때 처음에는 되게 혼동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스트랩토코커스 락티스가 락토코커스 락티스로 되어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스트랩토코커스로 처음에 이 균을 동정할 때 다 분리해서 처음 발견한 사람이 동정을 했더니 스트랩토코커스 락티스하고 유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더 기술이 발달하고 더 세분화해서 뭐 전체를 본다든지 조금 더 그런 특징이 있는 애들을 다시 재분류했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락토코커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다시 바뀐 이름은 락토코커스 락티스가 맞는 표현인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락토코커스 락티스로 공부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 간단해!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스트랩토코커스 락티스로 나옵니다, 시험에. 근데 이걸로만 나오냐? 락토코커스 락티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초창기에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위생과 미생물을 가르치는데 위생은 계속 법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새로운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미생물은 옛날 거를 계속 가져다 써요.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애들이 막 그 위생책을 도서관에서 빌릴 때 선생님 이 책에 전염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버려. 그 책을 버려. 전염병이 언제적이니 막 이러면서 예전에 전염병이 지금 우리 감염병이잖아요. 뭐 그런 책 잘못 사면은 책 잘못 그거 빌리거나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감염병이 5급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4급으로 바뀐 거거든요. 5군이 들어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이 막 바뀐 게 막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위생이고 미생물은 오래된 책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옛날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트랩토코커스 락티스도 근데 둘 다 알려주는 게 어떤 책은 락토코커스 락티스만 나와 있고요. 어떤 책은 스트랩토코커스 락티스만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은 둘을 언급하면서 둘 다 나온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뭐 클레베로마이세스라든지 뭐 지금 뭐 그 우리 위생에서도 모르가넬라 모르간이 있죠. 미생물에서는 프로테우스 모르가니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짚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첫 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식품안전나라 이런 거 자주 들어가 보는 친구들 있죠. 제가 또 들어가 보라고 하고 법령이 바뀐 거나 아니면 그 지금 이슈화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안전나라를 보는데 거기에 균주명이 바뀝니다. 막 그런 기사가 뜨면서 행정예고가 막 올라왔는데 선생님 뭐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 균주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 막 카페 질문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막 이래서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아이들이 막 질문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리 선생님이 말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셨듯이 이렇게 약간 이름이 바뀌는 아이들은 제가 알려주고 기억해라, 둘 다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혹시 기사가 났다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균주명은 그렇게 막 바뀌지 않고 특히 책들은 미생물 책들은 그런 반영이 아주 늦어요. 개정을 엄청 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렇게 디텍션 있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균주명이 근데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실제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우리도 공부는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8페이지로 가서 분류를 갑니다. 자, 분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지금 이 그림 들어가 있죠. 이 그림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면 이게 바탕이 까만색이어서 제가 반전을 넣었는데 우리 편집팀에서 반전을 넣어줬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색이 좀 다릅니다. 반전이 들어가서 그래요. 굉장히 네온사인 같고 훨씬 예뻐졌죠. 자, 이 피라미드가 이제 계층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계층 시스템을 보면은 작은 분류에서 큰 분류까지 있는데 자, 여기 밑에를 큰 분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꼭대기가 큰 분류. 여기 밑에가 작은 분류.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쵸? 태정태세 문단세처럼. 종속과목 광문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기억해야 되냐면 종속과목 광문계 영어 명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같이 시험에 나오고 이렇게 약간 바꿔서 나오기도 하니까 이 종속과목 광문계는 입에 배 있어서 잘 알 것 같으니까 종속과목 광문계의 영어 명칭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지금 도메인이잖아요. 도메인이 역입니다. 근데 그 위에는 생명, 라이프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역보다 더 위에 뭐가 있냐면 생명. 라이프가 있고요. 책에 따라서는 여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까지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다 하면은 역은 도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 밑으로 지금 개가 있는데 개는 킹덤입니다. 그렇죠? 킹덤이고요. 킹덤 밑으로 이제 문이 있는데 문은 필럼이잖아요. 근데 필럼을 쓰기도 하고요. 디비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필럼이 훨씬 많아요. 책들을 봤을 때는. 근데 간혹 디비전을 씁니다. 그래서 필럼 또는 디비전을 쓴다. 자, 그리고 강문, 그러니까 강을 보면은 이제 강은 클래스를 쓰고 그 다음에 목으로 내려오면 오더를 씁니다. 자, 목 밑에는 이제 과 우리 그 위생에서도 장내 세균과 이렇게 배우잖아요. 과가 패밀리입니다. 그다음에 과 밑에 속, 종. 그러니까 종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종이고 그 위에 속이 있고 그 속을 다시 과가 데리고 있고 이런 개념을 머릿속으로 넣어야 되고 2번을 한번 보면 각각의 생물은 단계적으로 개, 문, 강에 속하며 이 단계를 내려올수록 생물들은 더욱 비슷해진다. 자, 내려올수록 생물들은 비슷해진다. 맞겠죠? 내려올수록 이 속 밑에 종이 있으면 아스퍼질러스 속에 있는 종 아이들은 비슷하니까 아스퍼질러스 속이잖아요. 그쵸? 위로 올라가서 과로 가면 장내세균과 여러 속들이 다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올수록 비슷해진다. 아래로 갈수록 비슷해진다. 그 다음에 뭐 과속 종으로 갈수록 비슷해진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속 내에 있는 종들은 같은 과 내에 다른 속에 있는 종들보다 더 비슷하다.
자, 이 말도 맞는 표현이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하면 됩니다. 만약에 속이 있는데 A 속이 있어요. A 속에 1번 있고 2번 종이 있고 3번 종이 있어. 그다음에 B 속에는 예를 들어 뭐 기역 종이 있고 니은 종이 있고 디귿 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문장을 다시 보면 한 속 내에 있는 종들은 같은 얘들을 다시 누가 품고 있어요? 과가 품고 있죠. 이 같은 과 안에 다른 속에 있는 종들보다 서로 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하고 이 종에 있는 애들하고 이 종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끼리 더 비슷하다는 거예요. 얘는 안 비슷하고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이 이 분류 시스템에 써져 있는 이건 아주 쉽잖아요. 근데 표현들을 잘 읽어보셔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막 설명 많이 합니다. 자, 여기 걔는 대한민국이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안에 경기도 안에 선생님 성남 사니까 성남 안에 그다음에 성남 밑에 뭐 분당구 안에 무슨 저기 아파트고 그 몇 동에 몇 호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같으면 더 위쪽보다 훨씬 같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사는 동네를 생각해서 그 개념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더 가깝고 뭐 이런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묘태에 있는 거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